어머니, 여기서 죽을 때까지 나오지 마세요. 그게 우리 모두를 위한 길이니까요. 차가운 빗줄기가 쏟아지던 어느 늦은 밤, 경기도 외곽의 한적한 요양원 앞이었습니다. 60을 간 넘긴 큰아들 민석은 치매에 걸린 노모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눈동자는 초점을 잃은 채 허공을 헤매고 있었지만 아들의 차가운 목소리만큼은 가슴 깊이 박히는 듯 했습니다. 옆에 서 있던 둘째 딸 정희 역시 짜증 섞인 표정으로 옷에 묻은 빗물을 털어내고 있었습니다. 오빠, 빨리 가자. 여기 냄새 너무 지독해. 엄마, 우리 갈 테니까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있어. 알았지? 자식들은 그렇게 평생을 자신들을 위해 헌신해온 어머니를 낯선 곳에 던져두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고급 승용차에 올라탔습니다. 100m 너머로 점점 멀어지는 어머니의 초라한 뒷모습을 보면서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죄책감보다는 해방감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쓰레기처럼 버린 그 요양원에서 1년 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반전이 시작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대체 그 낡고 허름한 요양원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그리고 평생 가난한 줄만 알았던 어머니가 숨겨두었던 100억 원이라는 거액의 유산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우리 사회의 비정한 단면과 함께 진정한 효도가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하게 만드는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사실 박순자 여사는 평생을 시장 바닥에서 생선을 팔며 살아온 우리 시대의 평범한 어머니였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몸으로 3남매를 키워내기 위해 그녀는 자신의 몸이 부서지는 줄도 모르고 일했습니다.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차가운 얼음물에 손을 담갔고 한겨울에도 얇은 목도리 하나의 의지에 노점을 지켰습니다. 그렇게 번 돈으로 큰아들은 의사를 만들었고 둘째 딸은 유명 학원의 원장으로 키워냈습니다. 막내 아들 역시 번듯한 대기업에 취직시키며 박 여사는 이제야 부모로서의 도리를 다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야속하게도 그녀의 기억을 하나둘씩 앗아갔습니다. 처음에는 열쇠를 어디 두었는지 잊어버리는 정도였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자식들의 얼굴조차 가물가물해지는 치매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자식들의 태도는 돌변했습니다. 어머니가 정성껏 차려준 밥상을 보며 지저분하다고 소리를 질렀고 화장실 실수를 할 때면 짐승 취급을 하며 윽박질렀습니다. 큰아들 민석의 아내는 시어머니의 병수발이 싫다며 집을 나갔고 둘째 딸 정희는 어머니의 통장에 남은 마지막 푼돈까지 사업자금이라며 빼앗아갔습니다. 결국 그들은 머리를 맞대고 모의했습니다. 어머니를 가장 저렴하고 외진 요양원에 보내버리기로 말입니다. 그곳은 말이 요양원이지 사실상 사회와 격리된 감옥이나 다름없는 곳이었습니다. 자식들은 어머니를 그곳에 밀어넣으며 면회는커녕 전화 한 통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어머니가 사라져야 자신들의 화려한 삶이 온전해질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자식들은 어머니의 존재를 완전히 잊은 채 각자의 욕망을 채우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병원을 확장했고 둘째 딸은 강남의 아파트로 이사하며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들에게 한 통의 등기 우편이 배달되었습니다. 발신인은 국내 최대 규모의 법무법인이었습니다. 서류의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박순자 여사가 세상을 떠났으며 그녀가 남긴 유산 100억 원에 대한 상속 집행을 위해 자식들이 모두 모여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식들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평생 시장에서 생선이나 팔던 노인네가 무슨 돈이 있어서 100억 원이나 남겼단 말인가? 혹시 우리가 모르는 숨겨진 땅이라도 있었던 걸까? 그들의 머릿속은 순식간에 탐욕으로 가득 찼습니다. 자식들은 서로에게 연락하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야 민석아, 너도 받았지? 엄마가 100억이 있었대.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니? 정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석 역시 상기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그러게 말이다. 일단 변호사가 오라고 한 장소로 가보자. 아마 우리가 모르는 외가 쪽 재산이 있었나 봐. 그들은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슬픔은커녕 그 돈을 어떻게 나눌지에 대해서만 열을 올렸습니다. 약속 장소는 서울의 한 최고급 호텔 연회장이었습니다. 자식들은 오랜만에 제일 비싼 옷을 차려입고 거드름을 피우며 나타났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이미 100억 원이라는 숫자가 아른거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회장 문이 열리는 순간 그들은 얼어붙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자신들이 하녀 취급하며 쫓아냈던 막내 며느리와 낯선 신사들이 엄숙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연 박순자 여사가 남긴 100억 유산의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왜 이 장소에 막내 며느리가 나타난 것일까요?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되는 반전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민석은 눈을 비볐습니다. 자신이 잘못 본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눈앞의 광경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막내 며느리 김지혜였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허름한 옷차림에 기죽은 표정으로 자신들의 눈치를 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녀는 고급스러운 정장 차림으로 당당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민석의 아내와 정희는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야, 김지혜,
네가 왜 여기 있어?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네가 와? 정의가 쏘아붙였습니다. 지혜는 아무 말 없이 그들을 차분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연회장 안쪽에서 한 중년의 신사가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단정한 수트 차림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국내 최대 법무법인의 대표 변호사 최준형이었습니다. 최 변호사는 자식들을 향해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순자 여사님의 유언장 집행을 맡은 최준형 변호사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겠습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자식들은 내키지 않았지만 일단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여전히 지혜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최 변호사는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 박순자 여사님께서는 생전에 막대한 재산을 축적하셨습니다. 그 규모는 자그마치 100억 원에 달합니다. 자식들은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며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100억 원이라는 숫자는 그들의 심장을 거세게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에는 여전히 의심과 탐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최 변호사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어 말했습니다. 여사님께서는 이 재산에 대한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유언의 집행을 위해 이 자리에 여러분을 모신 것입니다. 그 순간 민석이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변호사님, 저희 어머니는 평생 시장에서 생선이나 파시던 분입니다. 100억 원이라뇨. 대체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착오가 있으신 것 아닙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불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의 역시 거절었습니다. 맞아요. 저희 엄마는 돈 한 푼 없어서 저희가 용돈도 드리고 그랬습니다. 대체 그 돈이 어디서 났다는 거죠? 그리고 저기 저 김지혜는 왜 여기 있는 건가요? 그녀는 저희 집안과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자식들의 질문은 마치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번뜩였습니다. 최 변호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어딘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이 모르시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고 박순자 여사님은 단순히 시장에서 생선을 파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사실 수십 년 전부터 강남 일대의 노른자위 땅을 매입하고 개발하여 막대한 부를 축적해온 부동산 투자 전문가였습니다. 자식들은 경악했습니다. 그들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부동산 투자 전문가라니요? 평생 시장에서 생선 비린내를 풍기던 어머니가? 그들은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 변호사의 말은 계속되었습니다. 여사님께서는 당신의 재산이 자식들의 탐욕으로 인해 헛되이 쓰이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재산을 철저히 숨기고 관리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장 큰 도움을 주었던 사람이 바로 이 자리에 함께한 김지혜 씨입니다. 모든 시선이 다시 김지혜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차분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민석과 정희는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야, 김지혜, 너 대체 뭐야? 너 우리 엄마 돈 빼돌린 거야? 정희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혜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제가 유일하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모든 재산 관리와 투자를 저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자식들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자신들이 하녀 취급하며 무시했던 막내 며느리가 어머니의 100억 원 재산을 관리해왔다니요. 이 사실은 그들의 자존심을 산산조각내는 것이었습니다. 최 변호사는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여사님께서는 당신의 재산을 자식들에게 무조건적으로 상속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밝히셨습니다. 대신 당신의 마지막 유언을 통해 상속 조건을 명확히 하셨습니다. 자식들은 불안한 눈빛으로 최 변호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상속 조건이라니요? 그들은 자신들이 어머니에게 저질렀던 악행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혹시 어머니가 모든 것을 알고 계셨던 것일까요? 그들의 심장은 불안감으로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최 변호사는 봉투에서 유언장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엄숙한 목소리로 유언장의 내용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 유언장은 고 박순자 여사님의 마지막 뜻이 담겨 있는 문서입니다. 그리고 이 유언장의 내용은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하는 반전을 담고 있습니다. 과연 박순자 여사는 어떤 유언을 남겼던 것일까요? 그리고 그 유언은 자식들의 탐욕스러운 계획에 어떤 제동을 걸게 될까요? 이야기는 더욱 깊은 미스터리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최 변호사가 유언장을 낭독하기 위해 안경을 고쳐 쓰는 동안 연회장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민석과 정희는 마른 침을 삼키며 변호사의 입술만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이미 100억 원이라는 숫자가 수만 가지의 욕망으로 변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머니 박 여사가 그토록 오랜 시간 동안 자식들에게조차 자신의 재산을 숨겨야만 했던 처절한 이유 말입니다. 사실 박 여사는 시장 바닥에서 생선을 팔며 번 푼돈을 모아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이름으로 된 작은 땅 한 평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남들이 화려한 옷을 사고 좋은 음식을 먹을 때 그녀는 구멍난 양말을 꿰매 신으며 땅의 가치를 공부했습니다. 글자도 겨우 떼었던 그녀가 밤마다 돋보기를 쓰고 부동산 관련 서적을 뒤적이며 지식을 쌓아갔던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자식들은 단 한 번도 들여다본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식들은 어머니의 몸에서 나는 생선 비린내를 부끄러워하며 친구들에게 어머니를 가정부라고 소개하기까지 했습니다. 민석이 의대 등록금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박 여사는 자신이 아끼던 땅 일부를 팔아 마련해 주었습니다. 정희가 유학을 가겠다고 떼랬을 때도 그녀는 끼니를 걸러가며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에게 어머니는 그저 언제든 돈을 내놓는 화수분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머니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겼고 어머니가 나이가 들어 기억을 잃어가기 시작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민석은 어머니의 치매 증상이 심해지자 가장 먼저 변호사를 찾아가 어머니의 인감도장을 훔쳐 집 명의를 자신의 앞으로 돌려놓았습니다. 정희는 어머니의 장롱 속에 숨겨져 있던 폐물들을 하나둘씩 빼돌려 자신의 명품 가방을 사는 데 썼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머니가 겪었을 배신감과 슬픔은 그들에게 고려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어머니가 죽기 전에 얼마나 더 많은 것을 뜯어낼 수 있을지만이 그들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런 비정한 자식들 사이에서 유일하게 어머니의 눈물을 닦아준 사람이 바로 막내 며느리 지혜였습니다. 지혜는 가난한 집안 출신이라는 이유로 민석과 정희에게 사사건건 무시를 당해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어머니의 거친 손을 잡으며 진심으로 걱정해준 유일한 가족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치매로 인해 같은 말을 반복할 때도 지혜는 짜증 한 번 내지 않고 그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박 여사는 그런 지혜의 진심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밤 박 여사는 지혜를 조용히 불러 자신의 비밀이 담긴 낡은 통장 뭉치와 서류들을 건네주었습니다. 지혜야, 이 돈은 내 자식들이 아니라 정말 사람답게 사는 사람들을 위해 쓰여야 한다. 너만은 내 뜻을 저버리지 않을 거라 믿는다. 박 여사의 그 간절한 부탁이 오늘 이 자리를 만든 씨앗이 된 것이었습니다. 특히 자식들이 어머니를 요양원에 버리던 그날 밤의 진실은 더욱 참혹했습니다. 민석은 어머니를 차에 태우며 이제 곧 좋은 곳으로 모시겠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도착한 곳은 간판조차 제대로 달려있지 않은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무섭다며 아들의 소매를 붙잡았을 때 민석은 그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발 좀 가만히 계세요. 나도 이제 지긋지긋하니까. 그 목소리는 어머니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정희는 한술 더 떴습니다. 그녀는 요양원 원장에게 어머니의 휴대전화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 번호로 절대 전화하지 마세요. 저희도 바쁜 사람들이니까 알아서 잘 관리해주세요. 그것은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완전히 저버린 선언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머니를 그곳에 가두고는 마치 밀린 숙제를 끝낸 사람처럼 홀가분한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치매 증상 중에도 자식들의 그 차가운 눈빛과 모진 말들을 모두 기억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녀는 요양원의 좁은 침대에 누워 밤마다 눈물을 흘리며 유언장을 고쳤었습니다. 자식들에 대한 마지막 기대를 접고 오직 정의와 진심만을 담은 판결문을 작성하듯 말입니다. 최 변호사는 드디어 유언장의 첫 장을 넘겼습니다. 그리고는 자식들을 향해 서늘한 눈빛을 던지며 입을 열었습니다. 박순자 여사님께서는 유언장의 서두에 이렇게 적으셨습니다. 내 자식들에게 묻는다. 너희에게 부모란 무엇이었느냐? 그 문장이 낭독되는 순간 민석의 얼굴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정희 역시 당황한 듯 시선을 회피했습니다. 하지만 유언장의 내용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습니다. 박 여사가 준비한 진짜 반전은 100억 원이라는 금액보다 훨씬 더 치밀하고 잔혹한 것이었습니다. 최 변호사의 목소리는 더욱 낮고 엄숙해졌습니다. 여사님께서는 상속의 첫 번째 조건으로 여러분이 지난 1년 동안 어머니를 위해 행한 일들을 증명하라고 하셨습니다. 자식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요양원에 버려두고 단 한 번도 찾아가지 않았던 그들이 증명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차가운 방관과 무관심뿐이었기 때문입니다. 민석은 식은땀을 흘리며 변명을 생각하기 바빴고 정희는 손톱을 깨물며 불안해했습니다. 그때 최 변호사가 서류 가방에서 또 다른 물건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양원의 방문 기록부와 CCTV 영상이 담긴 저장 장치였습니다. 박 여자는 자신이 버려진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을 기록해 두었던 것입니다. 자식들이 면회를 오지 않은 날짜들, 전화 한 통 없었던 고요한 밤들,
그리고 유일하게 자신을 찾아와 손을 잡아주었던 사람의 얼굴까지 말입니다. 최 변호사는 그 기록들을 하나씩 짚어가며 자식들의 죄를 낱낱이 고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유산 상속이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헌신했던 한 어머니가 자신을 배신한 자식들에게 마지막 심판이었습니다. 민석과 정희는 자신들의 추악한 민낯이 드러나자 어쩔 줄 몰라 하며 변호사에게 항의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최 변호사의 다음 한마디는 그들의 입을 완전히 막아버렸습니다. 여사님께서는 이 모든 기록을 바탕으로 상속 자격 박탈 여부를 결정하셨습니다. 과연 박 여사가 내린 최종 결정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100억 원이라는 거액의 유산은 누구의 손으로 돌아가게 될까요? 연회장의 공기는 이제 숨이 막힐 정도로 무겁게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최 변호사의 말에 민석은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상속 자격 박탈이라뇨? 변호사님, 법적으로 자식은 당연히 상속권이 있는 겁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저희를 겁주지 마세요. 민석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강한 척을 했습니다. 하지만 최 변호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서류 한 장을 더 내밀었습니다. 그 서류에는 박 여사가 생전에 작성한 공증 문서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여사님께서는 치매 판정을 받으신 직후 정신이 맑을 때 이미 이 모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본인의 인지 능력이 온전하다는 의학적 소견서까지 모두 갖춰진 상태였지요. 즉, 이 유언장은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뜻입니다. 자식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머니가 치매에 걸려 아무것도 모를 것이라 생각했던 것은 그들의 오만이었습니다. 박 여사는 자신의 병을 직감한 순간부터 이미 자식들의 본성을 시험하기 위한 무대를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가장 비참한 상황에 처했을 때 누가 진심으로 자신을 아끼는지 확인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최 변호사는 요양원에서 작성된 일지 하나를 펼쳤습니다. 여기 기록을 보십시오. 여사님께서 요양원에 입소하신 첫 달, 여사님은 매일같이 정문 앞에서 자식들을 기다리셨습니다. 하지만 큰 아드님은 골프를 치러 가느라 바쁘셨고 둘째 따님은 백화점 쇼핑을 하느라 전화를 받지 않으셨지요. 그 사실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석과 정희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변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사생활이 누군가에 의해 감시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사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요양원에 있는 동안 자식들에게 몇 번의 가짜 위기 상황을 전달했습니다. 갑자기 몸이 위독하다거나 급하게 수술비가 필요하다는 연락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때마다 자식들의 반응은 한결같았습니다. 민석은 바쁘니까 나중에 연락하라고 비서에게 떠넘겼고 정희는 돈이 없으니 오빠한테 물어보라며 짜증을 냈습니다. 어머니의 생사가 오가는 순간에도 그들에게는 자신의 안위와 돈이 우선이었습니다. 반면 막내 며느리 지혜는 달랐습니다. 지혜는 자식들이 보낸 생활비가 끊겨 어머니가 요양원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했을 때 자신의 결혼 반지까지 팔아 비용을 충당했습니다. 그녀는 매주 주말이면 어린 딸의 손을 잡고 요양원을 찾아 어머니의 굽은 등을 닦아주었습니다. 어머니가 정신이 혼미해져 지혜를 알아보지 못하고 욕설을 내뱉을 때도 그녀는 그저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릴 뿐이었습니다. 박 여사는 그런 지혜의 모습을 모두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사실 박 여사의 치매는 자식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심각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정신이 돌아오는 맑은 순간마다 그녀는 지혜가 가져온 따뜻한 죽을 먹으며 조용히 유언장을 수정해 나갔습니다. 지혜야, 고맙다. 이 못난 시어머니를 끝까지 지켜줘서 정말 고맙구나. 박 여사는 지혜가 잠든 사이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자식들은 지혜가 그런 행동을 한 것이 모두 돈을 노린 연극이라고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김지혜, 너 다 알고 있었지? 엄마가 돈 많은 거 알고 일부러 착한 척한 거잖아. 정희가 지혜의 멱살을 잡을 듯이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형님. 저는 어머님이 돈이 있으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저 제 어머니 같아서 혼자 계신 게 너무 가슴 아파서 그랬을 뿐입니다. 최 변호사는 소란스러운 연회장을 진정시키며 다음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사님께서는 여러분의 이런 반응까지 모두 예상하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장치를 하나 더 마련해 두셨지요. 그것은 바로 여사님이 직접 촬영하신 영상 메시지였습니다. 연회장 정면에 대형 스크린에 불이 들어오고 박 여사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영상 속의 박 여사는 요양원에 낡은 환자복을 입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박 여사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석아,
정이야. 너희가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겠지.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지 너희는 기억하니? 시장 바닥에서 생선 비린내를 맡으며 너희 공부시키고 장가 보낼 때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엄마였다. 하지만 너희는 나를 짐짝처럼 버렸더구나. 박 여사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과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자식들은 스크린 속 어머니의 모습에 압도되어 숨을 죽였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계속되었습니다. 내가 가진 100억 원은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쉽게 얻은 돈이 아니다. 내 청춘과 내 건강, 그리고 내 영혼을 팔아 모은 돈이다. 이 돈은 사람의 탈을 쓰고 짐승보다 못한 짓을 한 너희에게는 단 한 푼도 줄 수 없다. 그 순간 민석과 정희의 표정은 공포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박 여사는 영상을 통해 충격적인 선언을 이어갔습니다. 나는 내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했다. 다만 그 재산을 관리하고 운영할 권한은 오직 한 사람에게만 부여한다. 그 사람은 바로 내가 가장 힘들 때 내 곁을 지켜준 내 며느리 지혜다. 연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자식들은 소리를 지르며 변호사에게 달려들었고 지혜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박 여사의 여원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식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선물이 하나 더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그토록 원하던 돈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치명적인 것이었습니다. 최 변호사는 영상이 끝나자마자 자식들에게 서류 몽치를 하나씩 던져주었습니다. 그 서류를 확인한 민석과 정희의 얼굴은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과연 그 서류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박 여사가 준비한 마지막 복수는 무엇이었을까요? 이야기는 이제 누구도 예상치 못한 파국을 향해 치닫고 있었습니다. 민석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서류 봉투 안에서 쏟아져 나온 것은 단순한 종이 몽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지난 수년간 병원을 운영하며 저질렀던 온갖 비리와 불법 행위들이 낱낱이 기록된 증거 자료들이었습니다. 제약회사로부터 받은 리베이트 내역부터 대리수술 의혹, 그리고 세금 탈루 정황까지 어느 것 하나 빠짐없이 정교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민석은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이런 것들을 알고 있었단 말인가? 그는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옆에 있던 정희 역시 비명을 지르며 서류를 바닥에 내팽개쳤습니다. 그녀의 서류에는 학원 운영 자금을 횡령하고 강사들의 임금을 체불했던 내역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녀가 어머니의 통장에서 몰래 빼돌린 돈의 흐름까지 화살표로 친절하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박 여사는 치매 증상이 나타나기 전부터 자식들의 일탈을 모두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식들이 자신을 속이고 돈을 빼돌릴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매를 드는 대신 조용히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죽고 난 뒤 탐욕에 눈이 먼 자식들이 서로를 물어뜯으며 파멸할 것을 예견했기 때문입니다. 박 여사는 최 변호사를 통해 사설 탐정을 고용했고 자식들의 뒤를 캤습니다. 그녀가 시장에서 생선을 팔며 굽은 허리로 모은 돈은 그렇게 자식들의 죄를 기록하는 데 쓰였습니다. 민석은 변호사를 향해 윽박질렀습니다. 이건 불법 사찰입니다. 어머니가 이런 짓을 했을 리가 없어요. 당신이 조작한 거 아닙니까? 그의 목소리는 공포로 인해 갈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 변호사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여사님께서는 이 자료들을 검찰에 넘기지 않는 조건으로 한 가지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가진 모든 재산을 포기하고 여사님이 지정한 요양원에서 1년간 봉사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거부하신다면 이 서류들은 내일 아침 검찰청으로 배달될 예정입니다. 자식들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자신들이 쌓아올린 화려한 성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그들은 어머니를 요양원에 가두면 모든 것이 끝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요양원이라는 감옥 안에서 오히려 자식들의 죄를 심판할 거대한 그물을 짜고 있었던 것입니다. 박 여사는 자식들이 자신을 버린 그 요양원을 이미 오래전에 매입해 두었습니다. 즉 민석과 정희가 어머니를 버렸던 그곳은 사실 어머니의 소유였던 셈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묵묵히 자리를 지키던 막내 며느리 지혜가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 아주버님, 어머님은 마지막까지 두 분께 기회를 주셨어요. 요양원에 계시는 동안 두 분이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사과하러 오셨다면 이 서류들은 세상에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지혜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박 여사가 밤마다 자식들의 이름을 부르며 얼마나 고통스러워했는지 곁에서 지켜본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박 여사는 치매로 기억을 잃어가는 와중에도 자식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고 박 여사의 슬픔은 결국 단호한 심판으로 변하게 된 것이죠. 민석은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자신이 운영하던 병원 건물 역시 사실은 어머니의 명의로 된 재단 소유였다는 사실을 그제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의사로서 당당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건물을 빌려주었지만 아들은 그곳에서 환자의 생명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박 여사는 아들의 타락을 지켜보며 건물의 임대 계약을 해지하고 재단을 통해 환수하는 절차를 이미 마친 상태였습니다. 정희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가 살고 있는 강남의 아파트와 학원 건물 모두 박 여사가 담보를 설정해 둔 상태였습니다. 자식들이 누리던 모든 부귀영화는 사실 어머니라는 거대한 뿌리에서 나온 열매였지만 그들은 뿌리를 잘라내고도 열매가 영원할 것이라 믿었던 어리석은 자들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어머니가 남긴 차가운 심판과 자신들이 저지른 죄의 대가뿐이었습니다. 최 변호사는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결정하시죠.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요양원으로 들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법의 심판을 받으시겠습니까? 자식들의 눈앞에는 두 갈래의 지옥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하나는 평생을 무시했던 가난뱅이 노인들이 가득한 요양원이었고 다른 하나는 차가운 철창이 기다리는 감옥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어머니에게 했던 행동들이 그대로 자신들에게 돌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자식들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그리고 박 여사가 지혜에게만 남긴 100억 원의 진짜 용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이야기는 이제 자식들의 처절한 몰락과 함께 지혜가 밝히는 또 다른 충격적인 진실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가 숨겨둔 마지막 비밀은 아직 하나 더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지혜조차 예상하지 못했던 거대한 유산의 실체였습니다. 지혜는 떨리는 손으로 최 변호사가 건넨 또 다른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수십 건의 낡은 수첩과 빛바랜 통장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박 여사가 지난 50년간 시장 바닥에서 써내려간 피와 눈물의 기록이었습니다. 민석과 정희는 그 낡은 수첩들을 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고작 저런 종이 뭉치가 100억 원의 정체냐며 비아냥거렸습니다. 하지만 수첩의 첫 장을 넘기는 순간 연회장 안의 공기는 다시 한번 얼어붙었습니다. 그 수첩에는 박 여사가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은 기록이 아니라 자신이 도운 사람들의 이름과 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 내역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사실 박 여사가 부동산으로 큰 돈을 벌 수 있었던 비결은 남다른 정보력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시장에서 장사를 하며 형편이 어려운 상인들에게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었고 그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도움을 받은 상인들은 박 여사를 시장의 어머니라 부르며 따랐고 전국 각지로 흩어진 그들은 박 여사에게 유익한 정보와 기회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박 여사가 매입했던 땅들은 모두 그렇게 사람을 귀하게 여긴 마음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결과물이었습니다. 민석은 수첩 속에서 자신의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민석 의대 입학금, 생선 3,000마리 판돈. 그 옆에는 정희의 이름도 있었습니다. 정희 유학 자금, 겨울 코트 안 사고 모은 돈. 자식들은 자신들이 누렸던 그 화려한 생활이 어머니의 어떤 희생 위에 세워졌는지 그제야 실감하기 시작했습니다. 박 여사는 자식들에게 돈을 줄 때마다 수첩에 그 내역을 적으며 언젠가 자식들이 이 기록을 보고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주기를 간절히 바랐던 것입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그 돈을 당연한 권리로 여겼고 어머니의 손에 박힌 굳은 잘은 외면했습니다. 지혜는 수첩을 품에 안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녀는 박 여사가 왜 자신에게 이 막중한 임무를 맡겼는지 깨달았습니다. 지혜 역시 10년 전 병든 친정어머니의 병원비를 구하지 못해 시장 골목에서 울고 있을 때 박 여사를 만났습니다. 당시 박 여사는 낯선 며느리 후보였던 지혜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거액의 병원비를 내주었습니다. 지혜가 이유를 묻자 박 여사는 그저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람 목숨 살리는데 이유가 어디 있느냐. 나중에 내 아들 녀석 옆에서 따뜻한 밥 한 끼만 같이 먹어주면 된다. 지혜는 그날의 약속을 평생의 은혜로 간직하며 박 여사를 모셔왔던 것입니다. 100억 원이라는 유산은 단순히 은행에 예치된 현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박 여사가 평생을 바쳐 일궈온 장학재단과 사회복지법인의 자산이었습니다. 박 여사는 지혜를 이 재단의 이사장으로 지명하며 당신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소외된 이들을 돌보는 일을 멈추지 말아달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지혜는 이제 단순한 막내 며느리가 아니라 100억 규모의 재단을 운영하며 사회적 약자를 돕는 거물급 인사가 된 셈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민석과 정의의 태도는 순식간에 비굴하게 변했습니다. 그들은 지혜의 발치에 엎드려 용서를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혜야, 아니 이 사장님, 우리가 잠시 미쳤었나 봐. 오빠가 잘못했다. 제발 그 재단 이사 자리에 내 이름 하나만 넣어주면 안 되겠니? 정희 역시 지혜의 옷자락을 붙잡으며 애원했습니다. 옳게 내가 그동안 못되게 굴었던 거 다 잊어줘. 우리 엄마가 너를 얼마나 아꼈는데 우리끼리 싸우면 엄마가 하늘에서 슬퍼하시지 않겠어? 자식들의 파렴치한 모습에 최 변호사는 혀를 찼습니다. 지혜는 차가운 눈빛으로 그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예전의 순종적인 며느리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형님, 아주버님, 어머님은 두 분이 이 돈을 탐낼 것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유언장에 한 가지 조항을 더 넣으셨지요. 지혜의 목소리는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조항은 자식들이 재단 근처에 얼씬거리기만 해도 그동안 어머니가 그들에게 증여했던 모든 재산을 즉시 환수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민석과 정의는 망연자실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길은 최 변호사가 제시했던 요양원 봉사활동뿐이었습니다. 만약 그것마저 거부한다면 그들은 당장 길거리에 나앉아야 할 처지였습니다. 박 여사는 자식들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벌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들이 그토록 무시하고 멸시했던 가난한 노인들 틈에서 자신들이 버렸던 어머니와 똑같은 대우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지혜가 수첩의 마지막 장을 넘겼을 때 그곳에는 박 여사가 남긴 최후의 반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혜조차 상상하지 못했던 박 여사가 요양원에서 보낸 1년 동안 남몰래 준비해온 거대한 프로젝트의 실체였습니다. 박 여사는 단순히 자식들을 벌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 사회에 더 큰 경종을 울릴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과연 박 여사가 마지막으로 준비한 그 프로젝트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일이 세상에 공개되었을 때 자식들은 어떤 최후를 맞이하게 될까요? 지혜는 떨리는 마음으로 수첩의 마지막 문장을 읽어내려갔습니다. 지혜가 수첩의 마지막 장에서 발견한 것은 단순한 글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거대한 설계도이자 이 사회의 비정한 자식들에게 던지는 마지막 경고장이었습니다. 박 여사가 요양원에서 보낸 1년은 단순히 죽음을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소외되고 버림받은 노인들의 실상을 낱낱이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자신이 매입한 요양원 곳곳에 고성능 카메라와 녹음기를 설치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의 중심에는 바로 자신의 자식들이 있었습니다. 민석과 정의는 스크린에 다시 불이 들어오자 비명을 질렀습니다. 화면 속에는 그들이 어머니를 요양원에 처음 데려왔던 날의 영상이 선명하게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민석이 어머니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짐승처럼 소리를 지르던 장면, 정의가 어머니의 옷가지를 쓰레기 봉투에 담아 던지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박 여사는 이 영상들을 단순히 보관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국내 유수의 방송사와 다큐멘터리 제작팀에게 이 모든 자료를 넘긴 상태였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이름은 고려장이라는 이름의 그림자였습니다. 박 여사는 자신의 죽음과 동시에 이 다큐멘터리가 전국에 방영되도록 계약을 마쳤습니다. 만약 자식들이 유언에 불복하거나 지혜를 괴롭힐 경우 영상 속 인물들의 실명과 얼굴을 가리지 않고 그대로 송출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민석은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의사로서 쌓아온 명성과 사회적 지위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한 것이었습니다. 정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학원 원장으로서 고상한 척하며 살아온 그녀의 이중성이 세상에 드러나는 것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사실 박 여사는 요양원에서 지내는 동안 수많은 노인이 자식들에게 버림받고 쓸쓸히 죽어가는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단순히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 비극적인 현실을 바꾸는 데 사용하기로 말입니다. 100억 원의 유산 중 상당 부분은 이미 전국 각지에 버려진 노인들을 위한 전문 요양시설을 건립하는 데 배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설의 운영 원칙은 단 하나였습니다.
자식의 재력이나 지위와 상관없이 오직 부모를 진심으로 모시는 가족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민석은 떨리는 목소리로 최 변호사에게 물었습니다. 변호사님, 제발 그 영상만은 막아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원하시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최 변호사는 냉정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여사님께서는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까지 모두 예상하셨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진심으로 뉘우치지 않고 오직 돈과 명예만을 걱정한다면 다큐멘터리의 방영을 앞당기라는 지시를 남기셨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지혜가 수첩의 맨 뒷면에서 작은 열쇠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열쇠는 박 여사가 생전에 가장 아끼던 낡은 보석함의 열쇠였습니다. 지혜는 최 변호사의 안내를 받아 연회장 한쪽에 놓인 작은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100억 원의 채권이나 땅 문서가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낡은 베넷 저고리 3벌과 아이들의 돌잔치 때 찍은 바랜 사진들, 그리고 자식들이 초등학교 시절 어머니에게 썼던 삐뚤삐뚤한 편지들이 가득했습니다. 박 여사는 100억 원이라는 거대한 부를 쌓으면서도 정작 그녀가 마지막까지 손에서 놓지 못했던 것은 자식들과의 행복했던 기억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식들이 자신을 버린 뒤에도 밤마다 이 상자를 열어보며 아이들의 어린 시절 이름을 불렀습니다. 민서가, 정이야, 막내야, 너희가 이럴 리가 없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박 여사의 절규가 수첩의 여백마다 눈물 자국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자식들은 그 낡은 편지들을 보며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들이 어머니를 짐짝처럼 취급할 때 어머니는 여전히 자신들을 품 안의 자식으로 여기고 있었다는 사실에 가슴 한구석이 찌릿해져 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후회는 너무나 늦어버린 것이었습니다. 박 여사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그녀가 남긴 100억 원의 유산은 이제 그들이 결코 만질 수 없는 성벽이 되어버렸습니다. 지혜는 상자 안에서 마지막으로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박 여사가 죽기 직전 떨리는 손으로 남긴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그 편지에는 지혜조차 몰랐던 박 여사가 100억 원을 모으게 된 결정적인 계기와 함께 막내 아들에 대한 숨겨진 진실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실 박 여사에게는 자식들이 모르는 또 다른 비밀이 하나 더 있었던 것입니다. 과연 그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사실이 밝혀졌을 때 민석과 정희는 어떤 충격에 휩싸이게 될까요? 이야기는 이제 박 여사가 평생을 숨겨온 가장 거대한 진실을 향해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지혜가 떨리는 손으로 펼쳐든 편지의 첫 문장은 예상치 못한 고백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막내 아들 동훈아, 네가 이 편지를 읽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나는 오늘도 너의 이름을 종이 위에 새겨본다. 민석과 정희는 동훈이라는 이름이 나오자마자 서로의 눈을 피하며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막내 동생 동훈은 집안의 수치이자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림자 같은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박 여사의 편지는 그들이 알고 있던 사실과는 전혀 다른 진실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막내 동훈은 대기업에 취직한 뒤 평범하게 직장 생활을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천재적인 부동산 감각을 물려받아 어머니의 자산을 관리하고 불리는 실질적인 설계자 역할을 해왔던 것입니다. 민석과 정희는 동훈이 그저 운이 좋아 대기업에 들어갔고 그곳에서 적당히 월급이나 받으며 사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동훈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도 슬퍼하기보다는 그가 남긴 작은 아파트와 예금 등을 어떻게 나누어 가질지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 여사의 편지에 따르면 동훈은 형과 누나의 끝없는 금전적 요구에 시달리면서도 어머니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민석은 병원 개원 자금이 부족할 때마다 동훈을 협박하듯 몰아세웠고 정희는 자신의 사치스러운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동훈의 이름으로 대출까지 받게 했습니다. 동훈은 가족이라는 이름의 굴레에 묶여 차마 어머니에게는 사실을 말하지 못한 채 홀로 그 모든 짐을 짊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박 여사는 편지에서 동훈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음을 암시했습니다. 동훈이 쓰러지기 직전 민석과 정희가 그를 찾아가 마지막 남은 비상금까지 내놓으라며 폭언을 퍼부었다는 사실을 박 여사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동훈은 그날 밤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고 박 여사는 아들의 시신 앞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맹세했습니다. 내 아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너희들에게는 이 재산의 단 1원도 허락하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100억 원이라는 거대한 유산은 사실 동훈이 어머니와 함께 일궈낸 피와 땀의 결정체였으며 박 여사는 이 돈을 동훈의 아내인 지혜와 그의 딸에게 온전히 물려주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박 여사의 치매 증상이 어느 정도는 의도된 연출이었다는 점입니다. 박 여사는 동훈이
죽고 난 뒤 자식들이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지 지켜보며 그들의 본성을 시험하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일부러 정신이 혼미한 척하며 자식들의 반응을 살폈고 그들이 자신을 요양원에 버리는 순간 모든 결심을 굳혔습니다. 요양원에서의 1년은 박여사에게 자식들에 대한 마지막 기대를 버리는 시간이었으며 동시에 지혜의 진심을 확인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박여사는 지혜가 자신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을 보며 동훈이 왜 그토록 지혜를 아꼈는지 이해하게 되었고 그녀를 자신의 유일한 후계자로 점찍었습니다. 민석과 정희는 편지의 내용을 들으며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들이 어머니를 속이고 있다고 믿었지만 사실은 어머니의 손바닥 위에서 놀아나고 있었던 셈이었습니다. 특히 민석은 자신이 동훈을 몰아세웠던 날의 대화가 방여사의 녹음기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대목에서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녹음본이 세상에 공개된다면 그는 단순히 불효자가 아니라 동생을 죽음으로 내몬 파렴치한 범죄자로 낙인 찍힐 것이 분명했습니다. 정희 역시 자신이 동훈의 명의를 도용해 저질렀던 불법 대출 내역이 방여사의 수첩에 낱낱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에 사시나무 떨듯 떨기 시작했습니다. 최 변호사는 편지를 다 읽은 뒤 지혜에게 작은 USB 하나를 더 건넸습니다. 이 안에는 여사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음성 메시지와 함께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지을 최종 지시사항이 들어 있습니다. 자식들은 이제 돈을 탐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목숨줄을 쥐고 있는 그 작은 기계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박 여사는 죽어서도 자식들의 목덜미를 움켜쥐고 있었으며 그들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할 준비를 완벽하게 마친 상태였습니다. 연회장의 분위기는 이제 공포를 넘어 처절한 비극의 현장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지혜는 떨리는 손으로 USB를 노트북에 연결했습니다. 화면에는 박 여사가 요양원 침대에 앉아 창밖을 내쉬며 나지막이 읊조리는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영상 속 박 여사는 이전보다 훨씬 수척해진 모습이었지만 눈빛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마치 자식들이 눈앞에 있는 것처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석아, 정희야, 이제 너희가 지은 죄를 마주할 시간이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는 돈이 아니라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 길을 거부한다면 너희는 오늘 이 문을 나서는 순간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박 여사의 최후 통첩은 연회장 안의 모든 사람을 숨막히게 했습니다. 과연 박 여사가 제시한 그 마지막 기회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자식들은 자신들의 파멸을 막기 위해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이야기는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악인들이 처절한 대가를 치르게 될 클라이맥스를 향해 단 한 걸음만을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영상 속 박 여사의 목소리는 낮고 고요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연회장 전체를 압도하고도 남았습니다. 민석아, 정희야, 너희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아마 내 유산 100억 원이 어디로 갈지 오직 그 생각뿐이겠지. 하지만 내가 너희에게 줄 마지막 선물은 돈이 아니라 너희가 평생 외면해온 진실이다. 박 여사는 화면 너머로 자식들을 꿰뚫어 보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너희가 그토록 무시했던 막내 동훈이가 죽기 전날 나를 찾아왔었다. 그 아이는 울면서 말하더구나. 형과 누나가 너무 무섭다고. 자기가 모은 돈을 다 내주지 않으면 어머니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한다며 내 손을 잡고 벌벌 떨었어. 그 순간 민석과 정희의 얼굴은 마치 유령을 본 듯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자신들이 동생을 몰아세웠던 그 비겁한 행동들이 어머니의 입을 통해 흘러나오자 그들은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박 여사의 폭로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날 결심했다. 내 아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고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너희에게 부모로서 줄 수 있는 마지막 교육은 바로 처절한 몰락이라는 것을 말이다. 너희가 지금 입고 있는 그 비싼 옷과 너희가 누리는 그 화려한 지위는 모두 동훈이가 피땀 흘려 지켜낸 것들이다. 그런데 너희는 그 아이의 아내와 자식까지 길거리로 내쫓으려 했지. 박 여사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갈수록 단호해졌습니다. 이제 내가 내리는 마지막 명령을 들어라. 지금 이 시간부로 너희가 가진 모든 재산은 국가와 재단으로 귀속된다. 너희가 예전에 상속 서류라고 믿고 서명했던 그 수많은 종이는 사실 너희의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기부 승낙서였다. 그 순간 민석은 비명을 지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말도 안 돼. 그럴 리가 없어. 변호사님, 이거 사기 아닙니까? 내가 언제 그런 서류에 서명했다는 겁니까? 민석은 최 변호사의 멱살을 잡을 듯이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최 변호사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서류한 뭉치를 테이블 위에 내던졌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1년 전 민석 씨가 병원 확장 자금을 지원받는 조건으로 서명하신 서류들입니다. 그 안에는 여사님이 돌아가실 경우 본인의 모든 자산을 재단에 기부한다는 조항이 아주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정희 씨,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남 아파트 담보대출을 승인받을 때 서명한 서류들을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자식들은 자신들이 탐욕에 눈이 멀어 제대로 읽지도 않고 서명했던 그 종이들이 자신들의 목을 죄는 밧줄이 되어 돌아왔음을 깨달았습니다. 정희는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 있어? 우리가 그래도 엄마 자식인데 어떻게 전 재산을 다 뺏어갈 수 있냐고. 하지만 영상 속 박여사는 마치 그 통곡 소리를 듣고 있는 것처럼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요양원에 버리던 날 너희는 이미 내 자식이 아니었다. 나는 그곳에서 1년 동안 너희가 단 한 번이라도 찾아오기를 기도했다. 만약 너희가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사과했다면 나는 이 계획을 멈췄을 것이다. 하지만 너희는 끝내 오지 않았지. 오히려 내가 죽기만을 기다리며 유산 상속 비율을 계산하고 있었다는 것을 내가 모를 줄 알았느냐. 박 여사의 일갈은 자식들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그때 연회장의 대형 문이 다시 한번 거칠게 열렸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박민석 씨, 그리고 박정희 씨, 당신들을 의료법 위반 및 횡령, 그리고 불법 명의 도용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관들의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지자 민석과 정희는 도망칠 곳을 찾듯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출구는 봉쇄된 상태였습니다. 최 변호사가 수사관들에게 박 여사가 남긴 증거 자료들을 넘기며 말했습니다. 여기 고인이 생전에 직접 수집하신 모든 증거가 들어 있습니다. 자식들의 범죄 사실이 낱낱이 기록된 영상과 녹취록입니다. 민석은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에도 지혜를 향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김지혜, 네가 다 꾸민 일이지? 네가 우리 엄마 꼬드겨서 우리 재산 다 가로챈 거잖아, 이 독한 년아. 하지만 지혜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가 아니라 깊은 가련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주버님, 어머님은 마지막까지 아주버님이 의사로서의 양심을 되찾길 바라셨어요. 병원 지하에서 벌어지던 그 끔찍한 대리 수술들을 멈추길 바라며 기회를 주셨던 거라고요. 그런데 아주버님은 그 기회를 발로 차버리셨어요. 지혜의 나지막한 목소리에 민석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희 역시 수사관들에게 끌려가며 비참하게 울부짖었습니다. 나 못 가. 우리 애들은 어떡하라고. 나 감옥 가면 우리 애들 굶어 죽는단 말이야.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자식 걱정보다는 자신이 잃게 될 명품 가방과 화려한 생활에 대한 미련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박 여사는 영상을 통해 마지막으로 자식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버린 그 요양원에서 너희는 이제 봉사자가 아닌 죄수로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내가 그 요양원을 국가에 기부하며 한 가지 조건을 걸었다. 너희가 지은 죄의 대가를 치른 뒤에도 평생 그곳에서 가장 낮은 자세로 노인들을 섬기며 살아가라는 조건이다. 그것이 너희가 인간으로 거듭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자식들이 끌려나간 연회장에는 정막만이 감돌았습니다. 지혜는 박 여사의 영정사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편히 쉬세요. 어머님이 바라시던 대로 동은 씨의 명예도 회복되었고 그 사람들도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되었어요. 지혜의 눈물이 영정사진 위로 떨어졌습니다. 박 여사는 사진 속에서 인자하게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 뒤에 숨겨진 50년의 한과 고통이 얼마나 깊었을지 지혜는 감히 짐작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최 변호사는 지혜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이사장님, 이제 시작입니다. 여사님께서 남기신 100억 원의 유산은 이제 이 사회의 가장 어두운 곳을 밝히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등불을 지키는 것은 이제 이사장님의 몫입니다. 지혜는 고개를 들어 박 여사가 남긴 수첩을 꽉 쥐었습니다. 그 수첩에는 아직 도움의 손길이 닿지 않은 수많은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죽어서도 세상을 바꾸려 했던 위대한 어머니였으며 지혜는 그 의지를 이어받은 진정한 후계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최 변호사가 서류 가방 깊숙한 곳에서 작은 봉투 하나를 더 꺼냈습니다. 이사장님, 여사님께서 이사장님 개인에게만 남기신 마지막 편지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것은 재단 운영과는 상관없는 오직 이사장님만을 위한 메시지입니다. 지혜는 의아한 표정으로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박 여사가 생전에 그토록 아꼈던 낡은 금반지 하나와 짧은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메모를 읽어내려가던 지혜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는 박 여사가 100억 원이라는 거액을 모을 수 있었던 진짜 이유와 함께 지혜의 친정어머니에 얽힌 충격적인 비밀이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혜는 숨이 멎을 듯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박 여사가 왜 그토록 자신을 아꼈는지, 그리고 왜 자신의 친정어머니를 위해 그 거액의 병원비를 선뜻 내주었는지에 대한 모든 의문이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박 여사가 평생 가슴에 묻어두었던 그 비밀은 자식들의 몰락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감동적인 반전을 품고 있었습니다. 지혜는 떨리는 목소리로 최 변호사에게 물었습니다.
변호사님, 이게 정말 사실인가요? 어머님이 정말 제 친어머니와 그런 관계였다는 게 사실인가요? 최 변호사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사님께서는 이 사실이 밝혀지면 이사장님이 큰 혼란에 빠질까봐 마지막까지 고민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진실을 알아야 할 때라고 판단하신 것이죠. 지혜는 박 여사의 영정사진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그 미소는 이제 단순한 시어머니의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50년 전 헤어져야만 했던 혈육의 정과 평생을 지켜온 우정이 뒤섞인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위로였습니다. 박 여사가 남긴 100억 원의 유산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잃어버린 가족을 되찾고 깨어진 인연을 회복하기 위한 간절한 염원의 결정체였던 것입니다. 지혜는 이제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명확히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박 여사의 유지를 받들어 세상을 치유하는 동시에 자신에게 남겨진 이 기적 같은 인연의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야기는 이제 자식들의 비참한 말로를 뒤로하고 지혜가 마주하게 될 새로운 인생의 막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과연 박 여사가 숨겨온 마지막 비밀의 실체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지혜는 그 진실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편지 속에는 박 여사가 평생 가슴에 묻어두었던 눈물겨운 사연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실 지혜의 친정어머니는 박 여사가 시장에서 처음 장사를 시작했을 때 가장 먼저 손을 내밀어준 은인이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어린 자식들을 데리고 굶주림에 허덕이던 박 여사에게 자신의 밥그릇을 나누어 주며 함께 살아보자고 다독였던 사람이 바로 지혜의 어머니였던 것이죠. 박 여사는 그 고마움을 잊지 못해 지혜를 며느리로 맞이했고 그녀를 친딸보다 더 아끼며 자신의 모든 것을 물려주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지혜는 편지를 가슴에 품고 오열했습니다. 자신을 향한 박 여사의 사랑이 단순한 시어머니의 정을 넘어선 거대한 운명의 고리였다는 사실에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습니다. 반면 감옥과 요양원을 오가며 비참한 만로를 맞이한 민석과 정희의 삶은 처참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그토록 무시했던 낡은 요양원 복도를 닦으며 매일같이 눈물로 참회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떠나간 어머니의 마음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민석의 아들은 아버지를 부끄러워하며 면회조차 오지 않았고 정희의 딸 역시 엄마 같은 사람은 되기 싫다며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자신들이 뿌린 악의 씨앗이 그대로 자신들의 자식들에게 대물림되는 광경을 지켜보며 그들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가치는 바로 곁에 있는 사람의 진심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지혜는 박 여사가 남긴 100억 원의 유산으로 전국 각지에 박순자 여사 요양원을 설립했습니다. 그곳은 돈이 없어도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따뜻한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 천국 같은 곳이 되었습니다. 지혜는 매일 아침 박 여사의 영정사진 앞에 신선한 꽃을 놓으며 다짐합니다. 어머님이 가르쳐 주신 사람의 향기를 온 세상에 전하며 살겠다고 말입니다. 박 여사가 남긴 100억 원은 그렇게 수만 명의 노인에게 따뜻한 밥 한 끼와 포근한 잠자리가 되어 돌아갔습니다. 이 사건이 언론을 통해 세상에 알려지자 대한민국 전체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식들의 비인간적인 행태에 분노하면서도 박 여사가 보여준 치밀하고도 정의로운 심판에 많은 이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특히 박 여사가 남긴 다큐멘터리 고려장이라는 이름의 그림자는 방영 직후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부모를 짐으로 여기던 수많은 자식이 방송을 보며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았고 요양원마다 부모를 찾아오는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박 여사는 죽어서도 이 사회의 무너진 도덕을 바로 세우는 위대한 추승이 된 셈이었습니다. 민석과 정희는 결국 모든 재산을 몰수당하고 빈털터리가 되어 요양원 빗방에서 노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매일 아침 자신들이 버렸던 어머니의 사진을 닦으며 용서를 빌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침묵뿐이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100억 원은 이제 그들에게 가장 큰 고통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돈보다 어머니를 먼저 생각했더라면 지금쯤 그 거대한 유산의 주인공이 되어 어머니의 사랑 속에서 행복한 여생을 보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탐욕은 그들의 눈을 가렸고 결국 그들은 가장 소중한 보물을 제 발로 걷어차버린 꼴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부모를 짐으로 여기고 자신의 욕망만을 쫓는 자에게 남는 것은 결국 차가운 고독과 파멸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부란 통장의 잔고가 아니라 내가 가장 힘들 때 내 손을 잡아줄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은 지금 곁에 있는 부모님의 손을 얼마나 따뜻하게 잡아주고 계신가요? 혹시 바쁘다는 핑계로 혹은 귀찮다는 이유로 부모님의 전화를 외면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박순자 여사의 위대한 유산은 이제 지혜를 통해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비정한 세상 속에서도 진심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희망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지혜는 재단을 운영하며 얻은 수익금을 다시 사회에 환원하며 박 여사의 뜻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이제 박 여사가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손녀가 밝게 웃으며 자라고 있습니다. 비록 박 여사는 곁에 없지만 그녀가 남긴 사랑의 운기는 지혜의 가족과 이 사회 곳곳에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진정한 급은 통장 잔고가 아니라 그 사람의 됨됨이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박 여사의 삶을 통해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효도의 의미와 사람의 도리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가슴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그 온기를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박순자 여사의 위대한 인생 2막은 이제 지혜를 통해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감동적이고 깊은 울림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